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원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재밌는 별자리 여행.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정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별. 오늘이 크리스마스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밤하늘의 별,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별, 이렇게 밤하늘의 별 생각이 좀 납니다. 오늘은 무척 추운 날이죠. 하지만 추울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밤하늘이에요. 네, 날씨는 무척 춥지만 맑은 곳에 계시다면 북쪽 하늘에서 이런 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북쪽 하늘에 카시오페이아가 높이 떠 있고 여전히 북두 칠성은 지평선 근처에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카시오페이아의 볼록한 윗부분을 따라서 가운데로 내려가면 셋, 넷, 다섯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지금 지평선 근처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알리는 별, 이 마차부 자리에 카펠라가 이렇게 북동쪽 하늘에 떠오르고 있고, 여름의 상징인 검은 고자리의 직녀성 베가는 북서쪽 하늘로 지고 있습니다. 네, 북쪽 하늘의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이 서쪽과 남서쪽 하늘을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밝은 세 개의 별이 있고요. 나머지 반짝반짝 빛나는 일반 항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름을 보면 이렇게 가마에 반짝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금성, 토성, 목성이 되겠죠. 저녁 7시 정도의 하늘이기 때문에 금성이 막 질락오르고 있습니다. 금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4등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1등성에 비해서도 한 100배 정도 밝거든요. 금성을 따라서 해가 진 그 길을 따라서 황도를 따라서 위쪽으로 밝게 빛나는 것이 목성, 그 사이에 토성이 있습니다. 목성, 토성, 금성, 아직도 저녁 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서쪽 하늘부터 서쪽 하늘까지는 여름철의 대삼각형으로 알려진 검은고 자리의 직녀, 독수 자리의 견우, 그리고 백주 자리의 대내부, 이 세 개의 여름철의 대삼각형들이 지고 있습니다. 가을철의 유일한 입등성 포마라우트라고 하는 남쪽 물고기 자리에 으뜬 별은 남쪽 하늘에 낮은 곳에 떠 있죠. 자, 이 오늘 서쪽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백주 자리가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북십자성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모양의 별이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자, 시간이 9시쯤 되면 좀 더 지평선을 치러 가겠죠. 그래서 거의 지평선에 성호를 긋듯이 십자가 모양의 북십자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또 이 기독교와 관련된 분들은 이 벽지 자리에 있는 이 북십자성을 또 기독교 종교와 관련돼서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무렵에 서쪽 하늘에 저녁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별이 이렇게 놓이는 것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백조 자리의 중심부가 십자가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는 북십자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히 이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리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십자성 하면 이 남십자성을 많이 생각하죠. 자, 이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이 남반구에 계시다면 이렇게 남십자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남십자성은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다이아몬드 모양이기 때문에 남십자성이 유명한 것은 1등성이 2개나 있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밝은 별들이 갖고 있고 밤하늘에 있는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이렇게 북십자성처럼 십자가의 정확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거든요. 사진을 좀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남십자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고 호주나 남반구 가면 요즘 저녁 하늘에서 보입니다.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 무렵, 이 무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서쪽 하늘에 백조자리가 십자가 모습으로 성호를 긋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십자가 모습 다시 보이죠. 근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혜성. 자, 이 8만 년 만에 지구를 찾아왔다 지금 태양 쪽으로 가고 있는 레오나르도 혜성이 아직도 금성 옆에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쪽 하늘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레오나르도 혜성이 10월 초순, 12월 10일 근처에 가장 밝아졌다가 서서히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밝기거든요. 천문대에 오시면 저녁 무렵 금성의 왼쪽, 동쪽에서 이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꼬리가 굉장히 길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레오나르도 혜성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꼬리가 긴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별, 크리스마스의 어떤 이 관련된 별들을 보면 백조자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백조자리가 십자가 모양이라고 했죠. 이 북십자성의 약간 위쪽으로 보면 좀 번쩍번쩍하는 곳, 이곳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별들이 있습니다. 메시에라고 하는 혜성 사냥꾼이 붙인 번호 중에 39번, M39라는 건데요. 자, 나머지 별들은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지금 금성이 진 상태이기 때문에 8시 이후에요. 이렇게 보면 이 정도에 보면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멋진 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잘 보면 잘 모르시겠죠? 조금 밝은 별들이 이런 식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꼭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이런 전나무 비슷하게 생겼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갖다가 우리 또 이 아마추어 전문가라든가 별을 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대학교 무렵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 백조자리에 있는 이 성단을 굉장히 자주 봤는데 쌍안경으로도 볼 수 있고 작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예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별 집단, 별의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거든요. 자, 백조자리의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그러니까 백조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북십자성이라고 해서 십자가 모양도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정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성단이 백조자리에 있다 하는 거고, 자, 이거 말고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성단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밤 9시 정도 겨울철의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가 떠오르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가 떠오를 때쯤 되면 자, 겨울철의 대삼각형이 시리우스,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이 겨울철의 대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겨울철의 대삼각형 바로 옆쪽으로 이 지금 번쩍번쩍하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추성운이라고 해서 원뿔 모양의 이렇게 가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자, 제 얼굴을 조금만 옮길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위에 뭔가 이건 여우털 성운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여우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이런 모습처럼도 보이는데 이런 성운들이 있는데 여기에 밝은 별들이, 젊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성단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이렇게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성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NGC라고 하는 어떤 뉴 제너럴 카탈로그 성운성단의 목록을 정한 것 중에서 2264번이 바로 요 크리스마스 성단이 크리스마스 성단, 크리스마스 트리 성단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좀 큰 망원경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좀 아까 봤던 M39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진을 찍거나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밤하늘에 예쁜 보석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볼 수 있는 그런 밤하늘의 대상들 중에서 북십자성이라고 하는 백조자리의 골격, 그리고 그 위쪽으로 M39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성단, 또 이렇게 이 겨울철의 대삼각형 옆쪽으로 웹불소자리라고 하는 곳에 보면 또 이렇게
멋진 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또 다른 성단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크리스마스에 이 크리스마스 무렵에 천문대에 오시면 즐길 수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의 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보통 크리스마스의 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동방박사와 베들레헴의 별을 생각하게 되죠. 자, 동방박사.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 몰약을 3가지 예물을 바쳤다. 그래서 이 3사람을 갖다가 뭐 점성술가 또는 어떤 예지인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성경에 의하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최소한 별을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이 정확히 3명인지 몇 명인지는 안 나왔다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탄생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하는 걸 보고서 경배드렸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이런 또는 아라비아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아라비아가 굉장히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점성술가 천문학자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별을 보고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수천 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베들레헴의 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탄생을 예언했던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 별이다 저 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1614년입니다. 이거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161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주장했던 그런 이 목성과 토성의 삼중 결합이에요. 자, 기원전 7년이면 BC 7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 프로그램을 돌리실 때는 BC 7년일 때는 마이너스 6년을 적으셔야 돼요. 자, 기원전 1년이면 1 다음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천문 프로그램 스텔라리움 같은 프로그램 돌리실 때는 기원전 7년이면 마이너스 6년을 적으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5월달, 9월달, 12월달에 3번에 걸쳐서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 목성과 토성은 지구보다 바깥에 있는 외행성들이에요. 그래서 외행성들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지구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둘이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역행이라고 하죠. 역행을 할 때 순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한 해에 3번에 걸쳐서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아마 동방 박사들이 봤던 베들레헴의 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서 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마이너스 6년 5월 29일 새벽을 봤어요.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가까이 있죠. 자, 가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확대해 보면 목성과 토성의 거리가 약 1도 정도 됩니다. 1도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 지름의 한 2배쯤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 속에서는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보름달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눈으로 볼 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동쪽에서 보였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서 서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 또 그때 9월 29일 날, 자, 이때는 약간 새벽인데 역시 이때는 서쪽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거리는 한 1도 정도, 보름달에 한 2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월 5일 밤에, 이때는 밤이에요. 저녁이 좀 지난 밤인데, 이때도
두 목성과 토성이 한 1도 정도 아주 가까워지진 않았죠. 그래서 아무튼 목성과 토성의 간격이 1년에 3번 만났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이 목성과 토성의 간격이 달 지름의 한 2배 정도로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목성은 좀 밝아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1등성보다도 한 10몇 배 이상 밝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1등성하고 비슷한 밝기거든요. 그래서 목성이 그냥 좀 밝은 별 옆에 갔다 이런 정도로만 일반인들한테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원전 7년 무렵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빌론에 당시에 이 영감이라고 해서 이 하늘의 어떤 이렇게 별의 움직임을 적은 그런 기록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목성, 토성이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작년 12월 21일 날 1년 전쯤에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가까이 오면서 정말 뭐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워졌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저도 뭐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목성과 토성이 달 지름의 5분의 1까지 가까워졌던 거예요. 자, 기원전 7년에는 달 지름의 2배인데 5분의 1이니까 그보다 10분의 1로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왕안경으로 보더라도 가까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목성과 토성은 사실 20년마다 만납니다. 목성이 지구를 도는 주기가 12년 정도예요. 360도를 12년마다 도니까 1년에 각도로 한 30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도는 주기가 약 30년이에요. 30년 동안 360도 도니까 1년에 약 12도씩 움직이는 거죠. 자, 작년에 목성과 토성이 만났으니까 1년이 지나면 18도, 30도 움직이고 12도 움직였으니까 18도를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년 지나면 36도가 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360도가 돼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약 20년마다 다시 하늘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간격이 조금씩 달라요. 자, 작년에 만났으니까 20년 후인 2040년에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때도 간격은 1도 이상쯤 됩니다.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이 1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와, 엄청나게 멋있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기원전 7년을 만났으니까 그죠? 다시 20년 후면은 서기 13년 정도에 다시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성과 토성이 만났을 때 그것을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동방박사가 왔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천문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목성과 토성이 기원전 7년에 만났을 때 1년에 3번 만났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의 별이다라고 주장한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의 주장은 좀 뭐 말은 되지만 특별하게 이슈가 되진 않는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그 후에 1년 지난 기원전 6년, BC 6년에 이 목성과 달이 2번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번이 3월 20일 초저녁에 서쪽에서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달 뒤로 초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합사기 얼마 지나고 얼마 안 되는 그 초저녁에 그때 이렇게 달 뒤로 목성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밤하늘에서 금성은 초저녁이나 새벽에만 보이지만 목성은 밤새도록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성을 왕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목성을 왕과 관련된 별이라는 것을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성이 달 뒤로 숨었다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또 베들레헴의 별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의 만남도 그렇고 목성과 달의 만남도 그렇고 목성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목성이 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때는 3월 20일 초저녁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쪽을 보면서 왔다라고 한다면 또 이야기는 될 수 있죠. 근데 그해 4월 17일 날 또 한 번 달 뒤로 목성이 숨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금음에 가까운 달이에요. 아주 왼쪽으로 살짝만 있었는데 이때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역시 이렇게
목성이 달 뒤로 숨었다 나오는 이런 현상을 이제 엄패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새벽이었기 때문에 새벽의 동쪽이었기 때문에 동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동쪽으로 갔다면 바빌론에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베들레헴 쪽이 아니라 반대쪽 저쪽 뭐 터키라든가 그쪽으로 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런 현상이긴 했지만 이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금성과 목성의 만남이에요. 기원전 2년, 서기 2년 6월 17일 새벽에 거의 금성과 목성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확대해서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금성, 이등성보다도 100배 이상 밝은 금성과 이등성보다도 10몇 배 이상 밝은 목성이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자, 아까 작년에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졌던 것만큼 목성과 금성이 가까워졌습니다. 엄청나게 밝은 두 개의 별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눈에 띄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현상, 이것이 또 위치가 저녁 하늘이고 서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보기에는 서쪽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면 또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기원전 2년. 그러니까 이 거의 예수님 탄생 시기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이 분명한 것은 페르시아 쪽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봤을 때 동방 박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봤을 때는 베들레헴은 서쪽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의 별은 서쪽에 보였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2년에 6월 17일에 나타났던 금성과 목성의 만남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베들레헴 별의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정확하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100%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방 박사가 봤던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현상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움직임 같은 것은 굉장히 규칙적이거든요. 수천 년 전 현상도 다 우리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현해 봤던 것 중에서는 이렇게 목성과 토성의 만남, 목성과 달의 만남, 목성과 금성의 만남이 베들레헴의 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이외에도 자 우리가 잘 알려진 헨리 해성이 또 베들레헴의 별이 아니겠느냐. 헨리 해성 꼬리를 달고 나타나는 아주 멋진 그런 해성이죠. 기원전 12년 76년마다 나타나는데 이 헨리 해성이 나타났던 시기가 기원전 1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탄생 시기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기원전 5년경에 또 다른 해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에서 관측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해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해성의 등장을 고대 로마라든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여겼어요. 그래서 해성이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겠죠.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해성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정말 구세주 예수가 탄생했다는 징조로 보기에는 점성술가들의 생각이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헨리 해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초신성, 갑자기 하늘에서 굉장히 밝은 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초신성이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에서 굉장히 밝은 초신성이 폭발했을 거고 그 폭발한 모습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베르살렘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보통 한 1000년에 한 3번꼴로 초신성이 폭발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 탄생 무렵에 초신성이 베들레헴의 별이었다면 그 폭발한 잔해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있을 텐데 특별하게 발견된 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베들레헴의 별이 무엇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의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마스에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성단들 그리고 백조리 십자가 모양의 별들이
크리스마스 저녁에 서쪽 하늘에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탄생 무렵에 이 동방에서 베들레헴 찾아갈 때 봤던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밤하늘의 별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빛나고 있고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하늘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맞이하셔서 비록 춥지만 그래도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예요. 이 정도면 영하 10몇 도는 그래도 그렇게 추운 거 아닙니다. 기운 내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자, 올해 마지막 주말 특강이 되겠네요. 다음은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 2022년 새로운 주말 특강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